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형환 문학 채널입니다. 이곳 이기대 바다는 언제 보아도 넉넉해 보입니다. 독자와의 만남을 확대할 수 있는 낭송숲실. 낭송자와 청자는 점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덟 번째 화요반에 강정옥 님이 나오셔서 조현미 님의 풀빛 원피스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조현미 님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뻤다. 풀빛 원피스에 하얀 구두를 신은 한 여자가 단아하게 앉아있다. 햇살 한 줌이 뽀얀 얼굴 위에 비쳤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히 일어났다.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맞이했다. 얼굴도 곱고 몸매도 날씬했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햇빛을 한껏 머금고 있는 풀색이었다. 색은 이미지다. 색은 기질이나 취향을 나타내고 상대방에게 첫 인상을 남긴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얼굴과 이름을 잊지만 색깔 이미지는 잊지 못한다. 그만큼 색상은 강렬하고도 집요하다. 그녀의 풀빛도 나에게 몽환적인 여인으로 각인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재혼하여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수년이 흐르자 집안 대소사의 결정권이 그녀에게 넘어갔다. 요조숙녀 모습은 간대었고 전장의 전위대처럼 목소리도 커졌다. 교육에 관한 한 시대를 앞섰던 그녀는 나의 대학 진로를 지지해 줬다. 아버지와 달리 제 어머니는 여자도 재능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덕분에 원하던 미술대학으로 진학했다. 그녀는 집에서 내 유일한 지시자였다. 집안 분위기는 불안한 휴화산이었다. 2, 3년간 투병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마친 후 그녀는 할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 조촐한 짐을 싣고 집을 떠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첫 제사에 오지 않았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남은 식구들은 서로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20여 년이 지난 어느 해 낯선 동네 주민센터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최 씨를 아느냐고 물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긴 아는데 무슨 일로? 헤어졌지만 내겐 마음의 빚이 있었던 듯 같다. 이제 내가 그녀의 나이를 훌쩍 넘겨 마음의 여유가 생겼지만 너무 늦었다. 만날 인연이 있으려나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났다. 살아있다면 아흔을 바라보는 논세다. 하지만 지금도 햇살이 창문에 비치면 풀빛 원피스를 곱게 입은 그녀가 선명한 영상으로 나타나 미소를 머금으며 조용히 일어나 우리를 맞이하던 푸른 원피스를 입은 여자. 인생의 한대를 같이 한 아버지의 연인, 삶의 고비를 모두 넘겼던 여인. 사람은 때때로 입은 옷,
풍기는 냄새로 누군가를 기억한다. 제 어머니의 원피스처럼 이미지는 그렇게 수명을 잇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정우님께서 이게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옮기면서 풀빛 원피스를 낭송해 주시는데 또 그전과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으로는 수요 저녁반에 김지원님을 모셔서 최말순님의 강여사의 놀이터는 어떨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강여사의 놀이터 최말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산골 동네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살던 곳이다. 방 2개의 부엌과 소박간 아래채가 있는 집이다. 아버지는 58배 어머니를 두고 이 집을 먼저 떠났다. 어머니는 90까지 이 집을 꿋꿋이 지켰다. 도시에 살던 오빠가 한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서 살았다. 소를 키우고 비닐하우스 딸기를 했지만 빚만 잔뜩 늘어 집과 전납을 정리해야 했다. 시골 집과 텃밭을 남에게 넘긴다는 건 엄마에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평생을 지켜온 산과 논밭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엄마는 며칠을 들어 누웠다. 막내딸이 엄마가 살던 집과 텃밭은 겨우 건져냈다. 막내딸은 시골집의 새 주인이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집이 비어 있었다. 내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고생한 집을 그냥 둘 수 없었다. 막내딸인 나는 시골집을 뜯어 고쳤다. 아래채를 헐고 콘크리트 담장도 걸었다. 어머니의 악착스러운 세월이 얹힌 살림도구도 정리했다. 마당에 잔디도 심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때 묻은 호미와 재봉틀, 노란색 동장식이 달린 아버지의 은행나무 책상은 남겼다. 새로 도배한 방으로 재봉틀과 은행나무 책상을 옮겼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새로 단장한 방으로 들어와 앉는 듯 했다. 두 분이 꿈꾸던 새 방이니 자식으로서 조금은 마음이 변했다. 동쪽 돌담 울타리에 남천을 심었다. 텃밭에서 옮겨온 앵두와 매실나무를 심고 수국 몇 그루와 줄장미도 심었다. 앵두나무 가지 위에 어머니가 평생 썼던 앞이 뭉툭해진 호미를 걸었다. 무인 경비 시스템 텔레캅 같았다. 평생 반일하던 호미였으나 이제는 딸을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어머니의 분신이라 여긴다. 어머니는 말년에 귀가 어두웠다. 전화를 걸면 나는 목청껏 강여사! 하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래서 다시 저 세상 어머니가 들리도록 고함을 친다. 강 여사, 10년만 늦게 해줄게. 10년만 옛 놀이터에서 웃으며 놀다가 이제는 양식 걱정, 자식 걱정, 물 걱정, 영감 걱정 안 해도 돼. 집이랑 텃밭은 이제 일터가 아니라 놀이터야. 마당 꽃밭엔 한두 번 물이나 줘. 길 건너 텃밭도 뒷짐지고 와서 점심때 드실 부성기나 뽑으면 돼. 어디선가 평소처럼 말씀이냐 하며 소녀처럼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기다리며 호미자리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 없는 세월이 지나서야 철이 든다. 예나 지금이나 그건 변하기 어렵다. 내 엄마는 언제나 시골집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줄로만 알았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자료집만 보지 마시고 여기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속에서 강여사의 목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하늘도 한번 보시고, 이것이 좋은 게 해송이 많아요. 전국에서 해송이 좋기로 유명한 이기대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 주변도 보시면서, 아까 음악도 팬플로 너무 좋았거든요. 같이 종합적으로 감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려반의 이진순님을 모셔서 박중술님의 녹꽃 들어보겠습니다. 네. 녹꽃 박중술. 검붉은 꽃이 피어있다. 시골 흙간에서 부식한 쇠뭉치 하나를 발견했다. 헛덩이를 털어냈더니 논밭을 가는 쟁기의 보석이었다. 아버지는 쟁기질의 달인이었다. 쟁기질을 잘하면 큰 일꾼이라고 불렀다. 청년 시절에 쟁기질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으면서 큰 일꾼으로 불려졌다. 아버지가 누룽이 수확했으면 손은 고분고분 어깨를 내어주었다. 누룽이 수의 힘이 자연스럽게 보습에 모아진다. 쟁기는 손살같이 땅을 가른다. 어릴 적 나도 쟁기질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덥석 쟁기를 잡았다. 누룽이도 몇 걸음을 걸어나갔다. 순조롭다 싶었는데 갑자기 누룽이가 난동을 부렸다. 보습은 땅속으로 파고들어 버렸고 쟁기는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다. 멍에를 벗어던진 누룽이는 미친 듯이 들판으로 사라졌다. 보습의 날은 흙탕물 밑으로 자취를 감추어 행방이 묘연했다. 쟁기질에 허세를 부린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한평생 쟁기질한 그리가 지구 몇 바퀴를 돌았을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그 말의 진실을 깊숙이 알게 되었다. 큰 일꾼은 일티를 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헐벗고 못 배우고 못 먹어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진정한 농사꾼이었다. 고이를 맞이한 모내기 철이었다. 그날도 쟁기질을 해나갔다. 얼마를 갈지 않아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팔끝에 베였다. 10cm 크기의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모내기가 우승이라 어불쩍 넘겨버렸다.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사변이 되었다. 판부는 넓어져도 병원 가기를 거부하던 아버지가 극한의 통증을 호소했다. 큰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치료가 쉽지 않다는 진단을 했다. 망연자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무지함을 후회한들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영면의 길로 떠나시고 말았다.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원흉이 보석 조각임을 알았다. 원통한 영혼을 달래기 위해 보석 조각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사고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혹 속에 숨었던 보석 조각을 찾아냈다. 그 조각인지 맞대는 순간 자석처럼 달라붙었다. 두 조각 난 보석이 하나가 되었다. 보석의 몸통에도 떨어진 조각에도 검붉은 눈꽃이 피어 있었다. 험난한 세월을 보낸 보습의 핏녹이 아버지가 이성에서 흘린 피구름이 탄생한 것 같았다. 검붉은 녹꽃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분하고 원통하지만 아버지는 진즉에 용서하셨을 것이다. 평생을 함께한 쟁기의 조각으로. 감사합니다. 생기질을 얼마나 하셨으면 검붉은 녹꽃 보습이 되었을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낭송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요 저녁반의 조희애님을 불러서 이성환님의 그릇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이성만 가끔 재래시장에 들른다. 입구에서부터 상인과 손님들로 싼스럽다. 호객하는 상인과 리어카 행상, 먹거리 작탄도 볼 수 있다. 마트에서 볼 수 없는 생동감과 인심이 꽃으로 피어난다. 시장길에 늘어선 가게 진열대에는 갖가지 그릇들이 앉아있다. 강줄이나 섣불이, 채반이나 쟁반, 나무 상자나 종이박스, 플라스틱 상자도 여기서는 당당히 그릇으로 자리한다. 채움과 비움을 반복하는 게 그릇의 숙명이다. 그릇의 서임새는 무언가를 담는 데 있다. 비어야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듯 그릇은 비어야 송목수까지 드러낸다. 박물관에 진열된 고기에는 옛 사람들의 숨결과 대화가 숨어있다. 투박하고 거칠어도 더없이 친근해 보인다.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 그릇을 본다. 제 욕심만 챙기는데 급급한 그릇, 다른 사람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제 소득인 양 담아버리는 그릇, 받을 줄만 알았지 주는 데는 인색한 구두쇠형 그릇도 있다. 가끔은 호감이 가는 사람 그릇도 있다. 만난다. 몸집이 작아도 야무져 못하는 게 없는 체주꾼도 있고, 남의 굳은 일을 맡아 하는 해결사, 말이 없고 무뚝뚝하지만 어리에 죽고 사는 어리파도 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릇, 소중한 생명을 다룬다는 사명감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릇, 엄지에서 타인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그릇, 그들이 정의롭고 믿음직한 사회의 그릇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을, 그릇의 미덕은 적절함에 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을 때보다 적당량을 채워지면 자연스럽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수를 모르고 넘치도록 담으려 안달이다. 욕심으로 채우려고만 했니 급기야 헐로 넘친다. 가득 차면 엎질러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내 그릇은 여유라고는 전혀 없다.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왔으니 나도 모르게 오만과 과욕으로 철철 넘치려 한다. 기존의 틀에 갇혀 사고가 유연하지도 못하다. 옳다고 믿는 바를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옹졸한 마음 그릇이다. 지금 와서 내 그릇을 깨부수고 새 것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냥 투박하고 못난 막사발이지만 가득 채우는 것만이라도 경계해보자. 그러면 내 그릇도 언젠가는 호감이 가는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역시 양성자의 목소리는 연출이구나.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말 색달라서 정말 분위기에 섞기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요반에 곽상우님을 모셔서 본인의 글 모종의 세월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종의 세월. 서부경남 어량군 전공면 석고문이 127번지 협벽 산골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십리길을 걸어서 국민학교를 다녔다. 촌놈이 겁도 없이 부산의 맹문 K중학교에 응시를 했지만 낙방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실패작이다. 낙방 후에 어머니 품속으로 돌아와 오리발을 메고 풀을 뜯어 소를 키웠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면 언제나 짠하게 다가오는 그리운 얼굴, 나의 어머니. 산골 동네 여성으로서 목에 드물게 한글을 깨우쳤고 도서를 많이 읽었었다. 집안의 대소사를 잘 다스렸고 무엇보다 배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추석날이었다. 너그 막내 동생 학교에 보내 안 되겠나? 어머니의 훈계 말씀 한마디에 나는 큰형님을 따라 진해로 갔다. 해병대 장교였던 형님은 출근 전에 속지를 메어주었는데 어쩌다가 속지를 놓치면 그날 저녁 슬리퍼 신발로 벤텅 얻어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형님의 군대식 군욕과 어머님의 훈계가 없었다면 나는 농부의 삶을 면치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시작될 무렵 한 장의 전보가 날아간다. 어머니의 믿음. 그 순간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교복을 적십니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가 덜컹덜컹 먼지를 날리며 동네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쌀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 그만 땅바닥에 들썩 주저앉았고 말았다. 그때였다. 막내 왔나? 어머니의 가냘픈 음성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는 파라로 떨리는 음성으로 네 장가가는 거 보고 죽어야 할 텐데 탄식을 한다. 며칠 동안 어머니의 풍속을 파고들며 어린강을 부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려드렸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날 영원한 이별을 예감하고 번업지며 쌀이 문을 나서는데 어머님이 방문을 열어주시며 막내야 가라. 그것은 엄마가 내게 들려준 이성의 마지막 음성이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한감전에 운명을 달리하셨다. 어머니가 연구차를 타고 동부 밖을 나가신 후 비 내리는 고모령은 나의 사모곡이 되었다. 지금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나랑 이 노래를 부르며 그리움을 달랜다. 어머니네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구원새로 돌아오 나도 울었어. 가랑 깊이 휘날리는 산마루 거들 넘어오던 그날 밤 어리구나. 막내야 가라. 마지막 남긴 엄마의 음성. 지금도 아른이 깃전에 맴돈다. 모성의 세월은 끝이 없어라. 사실 이 다람쥐는 처음부터 다른 선생님의 글을 선택했는데 저는 제 글을 선택했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기 푸른 하늘 어느 언저리에서 우리 막내 왔나 소리가 아련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뒤로는 파도가 철썩이고 음악은 흐르고 더할 나위 없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분위기를 살짝 띄우는 의미에서 오랜만에 최금숙님을 모셔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를 불렀어. 외로워서 나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만나서 처음 마신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 사랑 아니야 가슴 속에 눈을 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웃어는 사랑 그치지 못하는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한산처럼 빠져오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만났어 처마시 그 사랑 아니야 전화 얘기하는 그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 사랑 아니야 가슴 터는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웃은 거는 사랑 갖추지 못해서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한라산처럼 찾아오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